중국 고위 관료는 건방진 태도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히토류는 더 이상 수출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해보던가. 이 단 한마디가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 생산을 멈췄고 독일의 벤츠, 일본의 도요타까지 전기차 라인이 줄줄이 셧다운. 전 세계 산업이 붕괴하는 그날, 대한민국은 지금 가동률 100%입니다. 백악관 작전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히토류가 막혔는데 한국만 멀쩡하다고요. 누군가는 음모론이라 했고 누군가는 기술 도둑질이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뒤 3천조 원,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글로벌 계약이 대한민국에서 터집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멈췄는데 한국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급파됐고 그들이 마주한 건 상식을 뛰어넘는 기술, 그리고 땅 속에서 캐낸 미지의 광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 대한민국은 중국의 히토류 없는 세계를 먼저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오전 디트로이트 GM 본사 1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42년간 수천 번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CTO 데이비드 톰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생산본부장 마크 존스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앉으십시오. 톰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일해온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베이징 상무부 긴급 발표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 최악의 시나리오였지만 완전히 예상 밖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으니까요. 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존슨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가득한 스프레드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 공장이 멈춥니다. 72시간. 3일. 저는 30년간 공급망 다각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재고 비축, 대체 소싱, 위험 분산. 그런데 그 모든 게 고작 72시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까? 다른 회사들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톰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9개 공장 이미 생산 중단 결정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지금 긴급 이사회 중이고요. 테슬라 기가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약 67%, 연간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약 2조 3천억 달러. 그 모든 게 동시에 멈춘다는 겁니까? 대체 공급원은 없습니까? 호주, 캐나다. 이미 타진했습니다. 호주는 생산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캐나다는 채굴에서 정제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8개월. 그 전에 우리는 파산할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존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입니다. 그가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히토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국 100% 가동률 유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존슨이 몇 번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인터뷰입니다. 히토류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만 멀쩡하다고요? 저는 1987년 한국에 처음 출장을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설계도대로 부품을 조립하는 하청업체였습니다. 값싸고 빠르지만 기술은 없었습니다. 재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비축해둔 게 있겠죠. 그게 톰슨이 다른 기사를 띄웠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지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린다고요? 히토류가 없는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고로 버티는 거라면 조용히 넘어가려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없다고 발표한다는 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체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닙니까? 회의실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히토류 대체 기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기업이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실패한 그것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톰슨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전문가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30년간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바나듐, 망간, 알루미늄 등 수십 가지 대체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너무 높거나 안정성이 없거나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상용화 수준에서는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모두 정상 가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 상태인데 한국 기업들의 논평은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아니, 어쩌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은 5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은 지금 밤 11시 반쯤 됐을 겁니다. 제시카, 거기 자동차 회사들 괜찮니? 뉴스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막았다던데? 응,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남편 회사도 평소랑 똑같대요. 오히려 요즘 야근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이 늘었다고요? 위기 상황에? 이상하지 않니? 전 세계가 다 멈추고 있는데? 딸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대요. 새로운 배터리? 정확히 뭐라고 했니?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손녀랑 통화해 볼래요? 지금 안 잤을 거예요. 잠시 후 9살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리아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에서 배터리 얘기 들었다며?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한테 받아야 하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캐서 만들 수 있대요. 돌멩이에서 캔대요. 돌멩이에서? 저는 손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히토류 대체, 배터리 기술, 리튬 대체제.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반적인 뉴스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한국에 뭔가 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재고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정말 대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공급 위기가 아닙니다.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가장 빠른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해달라고요. 일정은 미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 도시는 이미 한 번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무너지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진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는 게 답이 아니라 제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 공항이 제가 기억하는 그 공항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처음 왔을 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넓고 좁았죠. 입국장에서 나오는 데만 2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했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기술력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건물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다릅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기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현대 아이오닉입니다.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수석 계기판을 유심히 봤습니다. 배터리 잔량 89%, 예상 주행거리 402km.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전기차였습니다. 이게 히토류 없이 만든 거라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GM 본부에 요청해서 받은 미팅 리스트였습니다.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모두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직접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여러 동 늘어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민준 상무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라슨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악수에 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히토류 없이 생산을 유지하고 계신지요? 김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너무 여유로웠거든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곳을 먼저 들러야 합니다. 어디 말입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원도가 어디죠? 서울에서 동쪽으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산악 지역이죠. 산? 배터리 연구소를 보러 왔는데 왜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뭘 보여주실 건데요? 김 상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점입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시작점이 산속이라고? 말이 안 됐습니다. 첨단 기술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끗한 클린룸에서 정밀한 장비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그들이 보여주겠다는 걸 봐야 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자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영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인구 4만 명 정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월입니다. 한때 탄광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김 상무가 채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탄광?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폐탄광에 온 겁니까? 마을을 지나 좁은 산길을 올라가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문, 오래된 컨베이어 벨트, 무너진 사무실 건물, 전형적인 폐광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라슨 박사님 소개합니다. 강철민 소장입니다.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장? 이런 폐광의 소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강 소장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녹슨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갱도 입구였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이 지하로 뻗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죠? 거기 뭐가 있는데요? 강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폐광 갱도 속에 무슨 답이 있다는 겁니까? 배터리 기술의 답이? 하지만 강 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김상무가 제게 안전모와 랜턴을 건넸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안전모를 쓰고 랜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소장을 따라 어두운 갱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경사진 통로를 따라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주변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간혹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7살 노인이 폐광갱도를 기어다니고 있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갑자기 터널이 환해졌습니다. LED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배관 같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통로, 최신 환기 시스템, 그리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업장입니다. 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 갱도 한가운데 거대한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분쇄기, 분리기, 정제기. 마치 작은 공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한 기계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검은색 돌덩이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철광석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철광석.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배터리 얘기를 하다가 철광석이 나오는 겁니까? 강 소장이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돌덩이들이 분쇄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자 가루가 나왔습니다. 은백색 가루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그 가루를 작은 통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바나듐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나듐? 저는 그 단어를 30년간 들어왔습니다. 히토류 대체제로 항상 거론되던 원소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상용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나듐은 희귀했고 추출 비용이 너무 높았으며 무엇보다 순도를 높이는 게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은백색 가루가 바나듐이라는 겁니까? 강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철을 캐던 광산이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철광석을 캤지만 철 가격이 떨어지면서 2000년대 들어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됐다고요. 그런데 15년 전 포스코 기술연구원 팀이 이곳을 조사하면서 발견했답니다. 철광석 속에 바나듐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광석에 바나듐이 포함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순물 수준이죠. 추출할 가치가 없는 미량입니다. 그런데 강 소장이 말한 수치가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0.3%라고 했습니다. 이 산의 철광석에 포함된 바나듐 함량이 평균 0.3%라는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철광석의 바나듐 함량은 0.5% 수준입니다. 0.3%라면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았습니다. 함량이 높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철광석에서 바나듐을 분리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GM에서 연구해봤지만 결국 포기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강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제성 있게 추출하는 방법을 찾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고 자금이 끊길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각 단계마다 정밀한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철광석이 분쇄기로 들어가고 여러 화학적 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은백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온도, 압력, 화학물질 투입량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순도를 물었습니다. 99.7%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99.7%. 그건 산업용으로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최고급 수준입니다. 배광갱도에서 이런 순도를 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의 표정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연구원들이 이 산에 뭐가 있다고 난리를 칠 때 돌멩이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비웃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떨면서도 이 갱도를 파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 깊은 지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LED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히토류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강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다고요. 중국이 언젠가 히토류를 무기로 쓸 거라는 걸요. 2010년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을 때가 경고였답니다. 그때 한국도 언젠가 같은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다고요.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재 이 광산의 생산량을 물었습니다. 연간 1200톤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을 생각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원도에만 4곳, 충청도에 3곳, 경상도에 5곳, 총 15개 폐광산에서 바나듐을 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개. 전국의 15개의 폐광산이 다시 살아나 바나듐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 생산량은 연간 약 18천 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2,000톤. 그 정도면 한국의 모든 배터리 공장을 돌리고도 남습니다. 아니,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출까지 가능한 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동된 건지 물었습니다. 강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라고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전이면 세계가 히토류 위기를 걱정하기 훨씬 전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기 전입니다. 그 말은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갱도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42년을 GM에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위기에 대응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공급이 끊기면 대체 공급원을 찾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실패하고 3년 전에 완성하고 그리고 조용히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이 제게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갱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전시실 같은 곳이었는데 그 안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요. 갱도 사고로 죽은 연구원, 과로로 쓰러진 기술자, 작은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책임자. 저는 그 비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십 명의 인생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세상이 비웃을 때도, 자금이 끊길 때도, 실패를 거듭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걸 붙잡아야 했습니다. 갱도를 나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GM은 무엇을 했을까? 미국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풍부한 자원과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돈도 없고 자원도 없었지만 15년을 준비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영월의 작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한적한 풍경.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밑에는 지하 475m 깊이에는
세계를 바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포항으로 가야 한다고요. 거기서 바나듐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나듐을 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월에서 포항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펼쳐지고 다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폐광산 지하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준비, 수백 번의 실패,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 김상무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건물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여러 동이 넓은 부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국가 번호판을 단 차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로비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쓴 여성이었습니다. 이세아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플라즈마 반응로 연구팀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을 사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긴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두꺼운 철문 앞에 섰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카드를 찍고 홍채 인식을 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10m는 되어 보였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장치가 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듯한 높이 78m쯤 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주변으로 수십 개의 파이프와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학 반응로 같았습니다. 제가 GM에서 수없이 봤던 그런 장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반응로는 바나듐과 석회석을 주원료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영월에서 캐낸 바나듐을 여기서 배터리 소재로 만든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아니라 플라즈마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플라즈마 반응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제어가 극도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나 가능한 기술이지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치들을 입력하고 밸브들을 조작했습니다. 반응로 주변에 LED 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응로 중앙에 있는 투명한 창을 통해 안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번쩍였습니다. 녹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로라 같은 신비로운 녹색빛이 반응로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소용돌이치듯 회전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배터리를 연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화학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의 현상 같았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온도, 압력, 에너지 출력, 모든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녹색빛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진동음도 멈췄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반응로 아래쪽 밸브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분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작은 용기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용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미세한 검은 입자들이었습니다. 촉감은 부드러웠고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 양극재라고요? 바나듐 기반의 새로운 소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분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세아 박사가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스트룸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각 케이블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테스트 결과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324도약, 충전 속도 5분의 80%, 수명 5,000 사이클, 안전성 테스트 통과율 100%. 저는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에너지 밀도 327. 현재 GM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배터리가 2랴오-1270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280을 달성했다고 자랑했었죠. 그런데 327이라고요? 충전 속도 5분. 현재 최고 기술이 1120분입니다. 그런데 5분이라고요? 수명 5000 사이클. 일반적인 배터리가 16,500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5000이라고요? 저는 이세아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실험실 데이터 아니냐고 물으려 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좋아 보여도 실제 양산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세아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고요? 현재 울산 공장에서 양산 중인 제품의 실측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양산 중이라고요, 이미?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월 10만 개씩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계 공급 중이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기술과 양산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해도 양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GM에서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월 10만 개씩. 저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을 돌렸습니다. 월 10만 개면 연간 120만 개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팩이 약 4,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연간 300대 분량입니다. 아니, 이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세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공장이 몇 개나 있냐고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울산에 2개, 광주에 1개, 구미에 1개. 총 4개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4개 공장이면 월 40만 개, 연간 480만 개. 전기차로 치면 연간 1200대. 아니, 잠깐.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량이면 한국 내수를 훨씬 초과합니다. 수출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곧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곧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뭔가가. 이세아 박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은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4개월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하락하는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다고요?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먼저 타겟으로 삼았다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보다 3개월 먼저 한국만 타겟으로 수출을 중단했다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은 재고는 14일치라고요. 2주 후면 모든 공장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칠. 그 말은 2주 후면 한국의 모든 자동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영상 속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부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 협상을 시도해봤지만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 대표가 말했습니다. 재고를 최대한 아껴 써도 20일이 한계라고요. 그 이후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으로 이 말을 짚었습니다. 현대차가 멈추면 협력업체 2,300개가 동시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실업자가 30만 명 발생할 거라고요. 경제 충격은 GDP의 4.7%라고 계산됐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4개월 전의 모습이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바나듐 대체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실험 단계 아니냐고요. 양산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양산 가능하다고요. 6개월만 시간을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우리에겐 14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은 무슨 6개월이냐고요? 회의실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정부를 탓했고 누군가는 기업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산업에서 50년을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봤다고요. 그때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해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이세아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6개월이면 된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6개월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또 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6개월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2주밖에 없는데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재고를 한 곳에 집중시키자고요. 현대차, 기아, 삼성, LG, SK 모든 회사가 가진 히토류를 전부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생산하자고요. 나머지는 멈추더라도 산자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공장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 전부 무너지느냐, 지금 일부만 멈추고 6개월 후에 살리느냐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고를 울산 한 곳에 집중시키기로요. 현대차 울산 공장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전부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8월 20일부터 한국의 70% 공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설비 점검이라고 발표했다고요. 실제로는 히토류가 없어서 멈춘 거였지만요. 그리고 전국의 연구원들이 포항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잠은 하루 3시간, 식사는 연구실에서, 집에도 못 갔다고요. 이세아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플라즈마 반응이 안정되지 않았고 불량률이 40%를 넘었다고요. 양산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울산 공장마저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고요. 남은 건 일주일치였다고 합니다. 연구원 한 명이 과로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압박을 못 견디고 사표를 냈다고요.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10월 23일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237번째 테스트를 돌렸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색빛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237번 만에 플라즈마가 10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다고요. 에너지 밀도 300cm, 불량률 8%, 양산 가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노인이 물었다고 해요.
양산 가능하냐고요? 이세아 박사가 대답했답니다. 가능하다고요. 11월 1일 울산의 첫 번째 양산 라인이 가동됐다고 합니다. 11월 15일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만 멀쩡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GM 회의실에서 뉴스를 봤을 때 한국은 이미 3개월간의 지옥을 겪은 후였습니다. 70%의 공장이 멈춘 상태에서 100명의 연구원이 밤낮 없이 일한 끝에 237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후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유롭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들도 절망했습니다. 그들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다고요?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느냐, 싸우느냐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GM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톰슨 CTO가 말했습니다. 72시간 후면 멈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회의를 끝냈습니다. 대책 없이 호주에 전화했고 캐나다에 연락했습니다. 18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췄습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3개월 먼저 당했고 자원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싸우기로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항의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바나듐으로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3개월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70%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GDP의 4%가 증발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72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이세아 박사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걸 보여줬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 영상을요? 이세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라슨 박사님이 오해하실까 봐서라고요. 한국이 처음부터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생각하실까 봐서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망할 뻔했다고요. 우리도 실패했다고요. 차이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GM에서 42년을 일했습니다. 488 47개의 특허를 냈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72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90일을 버텼습니다. 237번을 실패하고도 238번째를 시도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6부 시작합니다. 자괴감 폭발. 6부 울산의 배신.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울산 공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아니,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포항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가 펼쳐져 있었고 왼쪽으로는 공단이 이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양쪽으로 허름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매연이 자욱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뭘 배우겠어?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현대적인 공장들, 깨끗한 하늘. 37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차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공장 부지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공장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5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유리와 금속으로 마감돼 있었고 입구에는 친환경 배터리 생산동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공장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준혁 공장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복도였는데 아래쪽으로 생산 라인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규모였습니다. GM 최대 배터리 공장보다 2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라인이 6개나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박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일 생산량이 4만 개라고 했습니다. 월 120만 개, 연간 1,440만 개라고요.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셀이 약 4,000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 하나에서 연간 3,600대 분량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박 공장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1공장이라고요. 옆 건물에 2공장이 있고 내년 초에 3공장이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가 전부 바나듐 기반이라고요. 히토류는 단 1g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클린룸 수준으로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흰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원료 투입부터 최종 검사까지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한 로봇팔이 배터리 셀을 집어들어 검사 장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과 3초 만에 검사가 끝났고 합격 도장이 찍혔습니다. 불량품은 즉시 분리됐습니다. 박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불량률이 0.3%라고요. 업계 평균이 23%인데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양산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불량률 0.3%라고요? GM에서 새 기술을 도입하면 최소 1년은 불량률과 싸웁니다. 초기엔 청우 15%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박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237번의 실패가 자산이었다고요.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았고 그 데이터로 공정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에 가까워졌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 수십 개의 배터리 팩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테스트를 거친 샘플들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까맣게 탄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박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극한 안전성 테스트라고요. 배터리에 못을 받고 불을 붙이고 압력을 가하는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폭발 없음, 화재 확산 없음이었다고요. 저는 그 탄 배터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GM에서도 같은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배터리는 불에 타면 연기가 나고 가스가 분출됩니다. 때로는 작은 폭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그냥 탔습니다. 조용히, 안전하게. 박 공장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유럽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요. 미국 인증도 신청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인증을 신청했다고요? 그 말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입니까? 박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수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포드와 GM에서 문의가 왔다고요. GM에서 문의가 왔다고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제가 평생을 바쳤던 그 회사가 지금 한국산 배터리를 사려고 문의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복도로 올라왔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분당 수백 개의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히토류 없이요.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미 끝났구나. 미국의 배터리 산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GM도 테슬라도 포드도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한국이 3개월 동안 지옥을 겪을 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중국 정부에 애걸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한국이 237번 실패하며 기술을 완성할 때 우리는 뭘 했습니까? 18개월 걸린다는 캐나다 회사의 답변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한국이 공장을 세우고 양산을 시작할 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2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3,847개의 특허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서울까지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9시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꺼둔 상태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톰슨 CTO였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뭔가 찾았습니까? 마크 존슨이었습니다. 박사님, 긴급합니다. 이사회에서 공장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저는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졌습니다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이미 3개월 전에 완성했습니다라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포기할 때 그들은 싸웠습니다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니바를 열었습니다.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30년이 뭐였을까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GM 경력이 뭐였을까요? 업계 최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한 번도 231번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번 실패하면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공장 70%를 멈추는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리스크를 피했습니다. 안전한 길만 택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존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풍족했으니까요. 선택지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시카. 아바? 나는 틀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987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변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멈춘 건 미국이었습니다. 7부 시작합니다. 다보스의 조용한 인정. 7부 다보스의 고백. 서울에서 보낸 사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샤워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이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GM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김상무가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스위스로 가야 한다고요.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에 초청장을 받았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수락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GM 대표로 서는 자리,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세아 박사와 강철민 소장도 간다고요? 라슨 박사님도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알아야 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요. 그리고 라슨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증인이 돼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인.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스위스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보스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요. 다보스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저녁 9시였습니다. 겨울이라 이미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포럼 센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세션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대형 홀이었는데
500명 정도가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앞쪽에는 패널석이 있었고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왼쪽에 앉았습니다. 옆으로는 테슬라 CTO, 폭스바겐 R&D 총괄, 그리고 이세아 박사가 앉았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중국 CATL의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질문은 중국 대표에게 향했습니다. 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능숙하게 답변했습니다. 환경 보호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요.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테슬라 CTO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생산량을 40% 줄였다고 했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요. 최소 2년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 총괄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라슨 박사님, GM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모든 공장이 멈췄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72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배터리를 연구했지만 우리에게는 7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음 패널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홀 안의 시선이 이세아 박사에게 향했습니다. 한국도 공장이 멈췄습니다. 우리보다 3개월 먼저요. 70%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0일을 버텼습니다. 237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3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폐광산 지하 475m에서 바나듐을 캐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10년간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요. 플라즈마 반응로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한 사람들을요. 울산 공장에서 하루 4만 개씩 배터리를 만드는 라인을 봤습니다. 히토류 없이도 돌아가는 라인을요. 홀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세아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히토류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히토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들을 봤습니다. 저는 42년간 GM에서 일했습니다. 업계 최고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풍족했기 때문에 나약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를 만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홀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뒤쪽 좌석에 앉아있던 노신사였습니다. 백발의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1명, 2명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럼 센터 밖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 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이세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해낼 줄은요? 그래도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해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 주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홀 중앙에 전시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나듐 배터리가 전시돼 있었고 기술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작은 비석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월 갱도에서 봤던 그 비석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그 비석 앞을 지나쳤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강철민 소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영월에서 봤습니다. 강 소장이 비석을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12명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과로로, 절망으로요. 네, 세상은 화려한 성과만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강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호리술렁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펀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개도국들이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상 개방이라고요? 이 기술을 15년 동안 12명의 목숨을 바쳐 만든 기술을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허로 묶고 비싸게 팔고 최대한 이익을 뽑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세아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보스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렸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GM 본사로 출근한 첫날, 톰슨 CTO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보스 연설 때문에 이사회가 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GM을 전 세계 앞에서 비난했다고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할 말을 잃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42년 만에요? 인사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42년치 서류와 기념품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인생 절반을 바쳤는데 남은 건 박스 3개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업계 공로상을 받았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제 모습,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떼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나듐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호주가 기술 도입을 확정했고 아프리카 5개국도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전기차 수출을 3배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GM은 한국산 배터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퇴사 소식을 들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녀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잠시 후 화면에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9살 리아였습니다. 신이 난 얼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상을 받았다고요. 배터리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나듐으로 배터리를 만들었다고요.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간단한 배터리 키트를 나눠줬고 아이들이 직접 조립하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배터리랑 자기가 만든 배터리랑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나라가 이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한국이 기술을 나눠줘서요?
그럼 할아버지도 만들 수 있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커서 이세아 박사님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요. 학교에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배터리를 만들 건데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다고요. 넌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는 이세아 박사를 보고 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리아.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걸 만드세요. 할아버지 세대가 못한 걸 당신이 하세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 도시는 이미 한 번 몰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나눴으니까요. 리아 같은 아이들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나듐 추출 기술 설명서, 플라즈마 반응로 도면, 공정 매뉴얼, 이세아 박사가 건네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서 쓰라고요. 누구든 배울 수 있게 하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 공대 연구소장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썼습니다. 자금은 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 퇴직금 전부를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일을 썼습니다. 디트로이트 교육청에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지역 학교에 배터리 교육 키트를 기부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아이들이 리아처럼 배울 수 있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42년간 쌓아온 게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이번엔 나누면서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낯은 박사님, 포항연구소에서 명예연구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42년을 GM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대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것을 가르치는 일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원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기술은 나눌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당신들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제가 전할 차례입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숫자와 도면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요. 진보는 자원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독점이 아니라 공유라는 것을요. 한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폐광산 지하 475m에서 90일의 절망 속에서 237번의 실패 끝에 저는 그걸 67년 만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걸 만들겠다고요. 저는 이제 그걸 도울 수 있습니다. GM의 에드워드 라슨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스승으로서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생 기술을 설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 여정을 통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품은 사람의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버려졌던 땅에서 세상이 외면했던 돌멩이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신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자고, 나누자고 세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 강국이 아니라 철학 강국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강함을 가장 먼저 보여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대한민국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